아인슈타인 틀렸네? 저는 대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구나. 어떤 상처가 되었길래 그 이후에 물리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삶을 통해 배우는 성공의 함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물리학계의 명사가 되고 일방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름을 다 알 정도로 명사가 되죠. 셀럽이 되는데요. 자신의 이론에 사소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처가 되었길래 혹은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그 이후에 물리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양자역학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에 독일 뮌헨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올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었느냐? 공부하고 싶은 것만 한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16살에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요. 1879년생이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유럽의 분위기, 독일의 분위기가 특별히 어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요. 교사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훈련 조교같이 외워라! 못 외우면 혼나고 맞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에 적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를 가느냐?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가 없는 취리에 있는 스위스 폴리테크닉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한번 하게 되는데 한국 나이 18살에 1896년에 폴리테크닉 고등학교 교사 양성 과정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학에 진학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하고 싶은 공부만 했다고 해요. 또 예를 들면 수학을 잘 못했다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을 아인슈타인이 못해도 우리보단 잘했어. 그것도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흔히 하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아인슈타인이 딱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머리가 나쁜 학생은 절대 아니었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새로운 물리학이 막 대두되는 시기였거든요. 이때 교수님은 베버 교수님이 있었는데 항상 그 새로운 물리학은 건너뛰고 이전의 강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새로운 물리학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세대 강의만 계속하고 있는 교수님을 좀 무시하면서 독학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불성실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머리는 좋았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교수님에게 미스터라고 불렀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 특히나 학풍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교수님한테 미스터 누구라고 부른다는 거는 우리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건데 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예뻐하지는 않겠죠. 졸업 후에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학교에 남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줍니다. 그리고 교수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취직도 제대로 못하게 돼요. 하지만 친구들은 많았거든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른에 있는 특허 사무소에 취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은 뭐냐? 전기공학 분야의 특허 신청서를 평가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전자기학을 또 공부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익힐 기회는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스스로 했던 말도 뭐냐면 굉장히 바빴다. 주 6일 근무였다. 수입도 적어서 항상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5년이 됐어요. 아인슈타인은 26살입니다. 이때를 물리학에서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기적의 해라고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논문들을 갑자기 주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짬짬이 연구를 해서 실어내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독일의 학술지 물리학연보에 4편의 논문을 1905년에 쫙 발표를 하고요. 박사학위 논문까지 발표를 해서 총 5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논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지고만도 노벨상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논문들이에요. 일단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광량자 가설의 논문을 내고요. 브라운 운동의 논문을 내는데 브라운 운동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도 이때 나오고요.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 질량 에너지 등가 E는 MC 스퀘어도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개의 논문이 1905년에 혼자서 내게 되는 거죠. 기적이 맞습니다. 이 기적의 논문을 좀 살펴보면요. 우주의 거대한 두 부분을 통합하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두 가지 굉장히 유명하고 이 단어는 대부분 다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우주에 고정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두 개라는 거예요. 질량, 에너지 이 두 개가 왜 따로 있지? 왜 절대적인 물량이 두 개여야 돼? 하나면 안 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광속이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어떤 경우에도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에너지와 질량을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E는 MC 제곱이 의미하는 바고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면 물량 연범을 내고 나서 이제 유명해지겠구나. 많은 물리학자들의 피드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당시에 통용되는 논문이랑 달랐어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논문을 쫙쫙쫙 발표를 했는데 혼자 쓴 거죠. 당시의 논문이라면 갖춰야 될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계에서 통용되는 형식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점차 인기와 인정이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전 효과의 논문을 가지고 광량자 가설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논문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토론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내 논문을 누군가 읽었다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점점 이 물리학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908년에 베른대학 교수가 되고요. 1909년에 취리 대학 교수로 갔다가 이미 과학계의 명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1912년입니다. 이때 취리 연방공과대학, 아인슈타인이 나왔었던 그 폴리테크닉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 취리 연방공과대학의 교수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되게 행복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 하나를 내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끈이 탁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둥퉁퉁퉁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떨어지고 있다면 내 몸이 둥실 떠오를 겁니다. 그때 내 몸이 둥실 떠오른 것이 추락하는 걸까? 중력이 사라진 걸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할 수 없다면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하는 등가 이론을 또다시 내게 되는 아이디어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게 된 것은 1915년입니다. 1905년은 기적의 해, 1915년 11월에 일방상대성 이론을 내게 되는데요. 1913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논문을 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은요. 조금 무리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아이디어는 대단하지만 그 유도 과정이 아주 어렵진 않은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학 전공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이론 중에 하나고 어려운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내용은요. 아주 간단히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는 mc제곱이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이 등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G는 T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G는 뭐냐면 시공간입니다. T는 거기 있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말해요. G와 T가 같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물질은 T는 공간을 휘게 만들고요. G를 변화시키고요. G, 시공간은요. 이 휘어져 있는 공간은 T, 물질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물질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G와 T가 서로 영향을 주는 G는 T다라고 하는 너무 깔끔하죠. E와 M을 통합했었던 특수상대성 이론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은 G와 T를 통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1913년에 이미 예비 논문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미 아인슈타인은 명사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수많은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때 이미 유명했었던 물리학계에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에게 벌써 반박과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화가 났었다고 해요. 내가 이론이 분명히 맞는데 이걸 증명하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아인슈타인이 맞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증명이 불가능해요.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진다. T 때문에 G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뉴턴의 중력 이론이 있죠. 여기서는 뉴턴의 중력 이론이랑 근사하게 되면요.
굉장히 멀리 떨어졌거나 질량이 작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뉴턴의 중력 이론을 보완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요. 언제 그 차이가 나타나냐면 질량이 굉장히 커야 되고 첫 번째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굉장히 큰 질량이 뭐가 있죠? 태양이죠. 그런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 별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태양은 너무 밝습니다. 태양 바로 옆을 지나가는 별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지는 걸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대단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대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들으시면서 저건 일반적인 과학 이론이랑 다른데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보통은요. 문제가 불거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로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을 바꿔야겠다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정말 대단한 점은요. 아직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바꾸는 것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리 예측하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이후로 물리학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강입자 가속기나 라이고를 가지고 중력파의 관측을 하는 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지 관측을 한다면 이게 왜 있을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측정 장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확인해보자로 가게 됐잖아요.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을 관측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중력이 굉장히 강한 그 태양, 그 바로 옆부분에서 공간이 휘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그 태양 바로 옆을 볼 수 있을 때는 언제냐?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개기일식 때 사진을 찍어보면 되겠죠? 1919년 5월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인 아서 스탠리 에딩턴 경이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일식 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영국에서 할 수는 없었고요. 한 팀은 브라질로 가고요. 한 팀은 아프리카 중부의 프린시페 섬으로 탐사를 갑니다. 혹시나 여기서 놓치게 되면 저 섬에서 찍은 거라도 우리가 건져보자. 이거 정말 검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영국의 천문학자가 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흥미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독일 국적이었어요. 1차 대전은 독일이랑 영국이랑 서로 싸웠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국의 과학자가 왜 독일 과학자를 돕지? 지금 독가스를 갖고 막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갔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적국이라서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선들이 있죠. 이건 국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었던 그 인류를 통합시켜 줄 거다. 화해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의 과학자가 독일 물리학자가 말했던 그 이론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탐사를 가게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새 장비를 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 때 사진을 찍고요. 일식 전의 사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사진이 이미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봤더니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 즉 태양이 딱 있는 순간 주변에 있는 별빛이 바깥으로 벌어진다. 뉴턴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거고요. 딱 뉴턴이 예측했던 것만큼만 변한다면 이거는 뉴턴이 맞았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사실 그 전부터 결과는 나왔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중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발표가 1919년 11월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죠. 발표라는 곳은 뉴턴의 초상화 앞이에요. 뉴턴이 영국의 왕립학회 학회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턴의 초상화가 영국의 자랑이니까 있는데 그 앞에서 뉴턴이 틀렸고 독일의 유대인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맞았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과학계가 아인슈타인을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을 했는데 자,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렵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빛이 휘어진다는 게 그렇게 놀라운가요? 와, 이거 대단하다. 인류의 지성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모든 대중들이 알 만한 부분인가요?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대중에게 슈퍼스타가 돼요. 다음 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에 어떻게 나오냐면 과학의 혁명, 우주의 새 이론, 뉴턴의 아이디어,
뒤집히다라고 영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요소에서 열광하는데 첫 번째, 영국과 독일 싸웠던 그 두 나라가 이제 화합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합의 상징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소탈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학계에서의 좀 권위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뭐 예를 들면 모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관료들이 딱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 객차 앞에 서 있는데 안 나와요. 저 멀리서 아인슈타인이 3등 객차에서 내려서 그 특유의 옷과 그 트렁크를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 기자들한테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소탈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분들이 열광했었던 거죠. 자, 또 하나, 과학을 통해서 국가를 초월한 협력이 시작될 거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대중적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요. 이론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뭐냐면요. 시간이 상대적이래요. 그리고 과거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대요. 그건 어떤 의미냐? 동시성의 상대성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서는 1차 대전 때 죽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먼 곳에는 살아있는 공간, 시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저 먼 우주에 어떤 시공간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위안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요. 자, 아인슈타인의 심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어땠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얼떨떨하게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사실 좀 우울했다고 해요. 사생활도 조금 이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건데요. 내가 냈었던 그 이론,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자, 1917년에 이미 발견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나의 일반 상대성 이론 GT식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우주에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공간이 휘거든요. 그러면서 안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근본적으로 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증거가 없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주는 그 자리에 있어요. 우주가 움직인다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이 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당시는 뭘 몰랐냐면요. 외부 은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계 굉장히 유명한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가 이때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의 주제에 좀 넘어가지만 당시에 지식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름답고 단순한 완벽한 나의 사유로 만들어진 그 GT식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람다항을 집어넣어서 내가 틀렸었다. 우주가 원래는 중력 때문에 수축해야 되는데 수축하는 걸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우주상수 람다항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위대한 성취가 있는 과학자가 일단 발표했었던 내 이론에 결함이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던 걸 알아낸 과학자는 더더욱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아인슈타인 자존심이 센 과학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틀린 걸 수정했습니다. 한 번 수정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수정했던 게 틀렸었다. 아, 원래 내가 맞았어 라고 하는 건 쉬울까요?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볼게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러시아의 무명의 물리학자였던 프리드만이 람다항 필요 없어요. 내가 살펴보니까 이 중력 방정식 그대로 굉장히 완벽하고 이걸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집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묵살됩니다. 27년에 벨기에 카톨릭 신부였던 르메트르가 지적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듣고서 이해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이야기를 내가 냈었던 식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고치는 과정도 괴로웠는데 아니에요. 고치지 마세요. 원래 거가 맞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상처였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929년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에드윈 허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블입니다. 이분이 적색이동,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논쟁도 종결되게 돼요. 관측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허블은 일약 스타가 되고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우주상수 람다항을 첨가할 필요가 없었네라고 틀렸음을 이제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발표한 거는요. 1931년에 실제로 캘리포니아 윌슨산 천문대 방문해서 허블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람다항. 이 우주상수를 첨가한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였죠? 당시의 천문학의 관측 사실을 봤더니 우주가 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한 겁니다. 그런데 최신 관측 사실을 보니까 원래 내 이론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람당을 철회했어요. 자, 대중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인슈타인이 틀렸네. 저런 대과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구나. 명성에 흠이 가게 됩니다. 사실 대중의 인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관측은 한계가 명확해요. 이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내 사유가 더 정확하다. 이거 봐라. 내 사유가 더 정확했잖아. 이제는 절대 휘두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 그래도 고집 있고 남의 말을 안 들었던 그 아인슈타인이 더 고집스럽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때 물리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대론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 그리고 지금 현대를 떠받치고 있는 양자역학이 태동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을 냈죠. 광양자 가설을 냈습니다. 이걸로 노벨상을 이거로 탔어요. 이 정도로 양자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어라고 하는, 보어의 원자설 알고 계시죠?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젊은 물리학자들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요, 보어가 해석하고 있는 그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코펜하겐 해석, 보어가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요, 아니 원래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따지지 맙시다. 세상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확률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관측을 하면 그제서야 결정됩니다. 이거에 실제로 어디 있는지, 실제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무의미하다. 그대로 받아들입시다라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은 잘 모를 뿐이지 분명히 단순하고 정확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런 숨은 변수 때문에 이런 거동을 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27년입니다. 우리가 이과 끝판왕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5차 솔베이 회의 사진이 있어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5차 솔베이 회의가 일어난 그 회의에서 닐스 보어가 양자역학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 어떤 백스테이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인슈타인은 원래 보어랑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어가 발표를 합니다. 아침에 그럼 회의실 바깥에 가서 그가 했었던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일어나서 발표하기에는 아인슈타인은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인슈타인이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이런 젊은 과학자들과 보어가 저녁 무렵에 이거를 아인슈타인 박사님, 그건 이런 겁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티키타카를 계속했던 거죠.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제6차 회의가 1930년에 있었거든요. 이때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어려운 사고 실험을 냅니다. 그래서 보어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망했어. 우리의 물리학은 다 무너지게 생겼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반박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그 사고 실험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방어를 합니다. 판정승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때 설득을 그만둬요. 속상한 시점입니다. 이후에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요. 다시는 공개적으로 논쟁하면서 양자역학 해석이 틀렸다. 나는 이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실험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실험보다 내가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바꾸지 않고 아예 논쟁 자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보어는요. 이외 최고의 젊은 물리학자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스승이 되어서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디로 왔죠? 이때 프린스턴에 있는 고등연구소로 가는데 사실상 고립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지식인들과 관계를 끊어요. 왜냐하면 이때 물리학계는요. 이미 양자역학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뭘 하고 싶었냐? E와 M을 통일했었죠. G와 T를 연결시켰죠. 이렇게 통일장 이론을 가지고 완전한 이론을 만들고 싶어서 양자역학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통일장 이론, 자연계에 있는 기본적인 힘 4가지를 통일을 하려면요. 당시의 양자역학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4가지를 통합하려면 당연히 양자적인 현상을 이해해야 해요. 이걸 거부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아쉽게도 아인슈타인은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어떤 숨은 변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참여만 했더라면요. 양자역학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아마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에서 위대한 발견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외면하는데 그 이유가 그 우주상수를 첨가했었다 뺐던 그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에 아인슈타인이 넣었다가 후회하면서 뺐었던 그 우주상수 람다항 있지 않습니까? 그 우주상수가요.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는 빅뱅으로 시작해서 팽창하는 걸 넘어서 더 빨리 팽창한다라고 하는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암흑 에너지가 말하자면 이 우주상소인 것 같아라고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뺐었지만 다시 넣는 것이 옳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함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옳았을 수 있어요. 외부 생각 때문에 내가 바꿨다가 그 외부가 잘못됐고 내가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낼 수 있었던 것, 그 위대한 이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틀릴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인 거잖아요.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나 승승장구했었다면, 나의 삶 전체에서 계속 성공이 있었다면, 남들이 다 틀리고 나만 항상 맞았었다면 어쩌면 가장 크리티컬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의 아집으로 남아서 어쩌면 내가 훨씬 더 눈부신 성과를 내고 내가 눈부신 성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